유방은 장량을 보내고 나서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목적지인 포중까지는 아직도 여러 백리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행이 오리쯤 왔을 무렵에 후미에서 벼랑간 난데없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후방에서 무슨 일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유방은 측근에게 물었다. 바로 그때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유방에게 알린다. 대왕전하, 조금 전에 우리가 건너온 금우령 곡에 굉장한 산불이 났사옵니다. 금우령 곡에 산불이 났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때 병사 하나가 또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대왕전하, 장량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면서 잡으러 가지 못하게 모든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뭐야? 장량이 도망을 가면서 추격을 못하게 모든 잔도에 불을 놓고 있다고? 그제야 뒤를 돌아보니 금우령 고개 일대에서는 불길이 맹렬하게 솟아오르고 있지 않은가. 장량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이유로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리는 것일까? 유방은 그 이유를 몰라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사들은 저마다 아우성을 치면서 말한다. 장량이라는 놈이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리고 있으니 우리는 장차 어느 길로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누가 아니래. 고향에 돌아갈 길이 끊겨버렸으니 우리는 고향에는 영영 못 들어가게 되었다. 장량이라는 놈이 그처럼 배은망덕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놈을 우리 손으로 죽여버릴 걸 그랬어. 장량에 대한 군사들의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잔도가 불타 없어지면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이었다. 유방도 그 점이 걱정스러워 눈앞이 캄캄해왔다. 장량 선생이 그럴 수가. 장량 선생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단 말인가. 유방이 소리내어 원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소아가 급히 달려와 이렇게 아른다. 대왕전하, 산불이 일어나 다리가 타버렸다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장량 선생은 조금 아까 저와 작별하고 떠나실 때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다리를 거쳐서 함량으로 돌아가야 할 판인데 어째서 장량 선생이 그 다리들을 모조리 끊어버렸단 말인가. 장량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잔도를 끊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는 4가지의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듣고도 장량의 의도를 이해할 길이 없었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뭐가 있다는 말이요? 소아가 다시 아른다. 장량 선생은 다리를 끊어버리는 데서 오는 4가지의 이로운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항우는 우리에게 회군의 의사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테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첫째였고, 둘째, 항우는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 등을 삼진왕으로 임명하여 우리가 함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항우가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삼진왕들의 경계태세도 절로 소홀해질 테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둘째였고, 셋째는 우리 군사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단념하고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셋째이었고, 넷째, 항우의 제후들은 우리에게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면 저들끼리 세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넷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량 선생은 그와 같이 이로운 점이 많은 것을 내다보시고 잔도를 계획적으로 불태워버린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혀를 차며 감탄한다. 장량 선생이 그처럼 깊은 계략이 계신 줄은 모르고 나는 일시나마 선생을 의심했으니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소.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포중으로 행군을 계속합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일행은 포중에 도착하자 유방은 길이를 택하여 즉위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한항에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소화를 제상으로 삼고 조참, 번쾌, 주발, 관영 등을 원로공신에 봉하는 동시에 모든 장병들에게 농공 행상을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군, 관, 민에게 다음과 같이 우악한 훈시를 내렸다. 군과 관과 민은 비록 신분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존을 존중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추호의 구별도 있을 수가 없다. 군과 관의 기본 사명은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므로 그무에는 모든 시책을 백성 위주로 퍼나가도록 하라. 그와 같은 훈시가 널리 알려 퍼지자 백성들은 한왕을 친부모처럼 높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년이 경과했을 때 백성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이 없게 되었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집집마다 격양가를 높이 부르는 태평성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장량은 유방에게 작별을 고한 뒤 파촉으로 통하는 잔도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며 고국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봉주를 지나 복외산을 넘어오고 있노라니 벼랑간 전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군사들이 이리로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장량과 마주치자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장량에게 묻는다. 혹시 선생은 장량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나는 장량이요. 당신네들은 누구시오? 장량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새삼스레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이렇게 대답한다. 저희들은 항백 장군의 명에 의하여 선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는 중이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를 도와주러 오다뇨. 나를 어떻게 도와주러 온다는 말이오? 항백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촉으로 가는 길이 워낙 험하여 패공과 장량 선생은 고생이 막심하실 테니 저희들더러 길을 인도해 드리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항백의 우정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항백 장군의 우정이 고맙기 그지 없구려. 패공께서는 이미 파촉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사정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모처럼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나도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 항백 장군을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소. 장량은 발길을 돌려 항백을 먼저 만나보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여정을 바꿔버렸다. 그 길로 항백을 찾아가니 항백은 맨발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선생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은 파촉으로 가시지 않고 어인일로 혼자 떨어지셨습니까? 장량은 그동안의 경과를 솔직히 말해주고 나서
말을 잇는다. 고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고국 사정이 궁금하길래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그러자 항백은 벼랑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면서 장량 선생이 떠나신 뒤에 이곳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장량도 크게 놀라며 엄청난 비극이라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씀하시오. 하고 대받아 물어보았다. 항백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선생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너무도 비통하실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입에 담기조차 두렵습니다. 장량은 그럴수록 초조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무슨 비극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 주시오. 장량이 재우쳐 묻자 항백은 마지못해 사실대로 대답한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어제 한왕께서 항왕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왕께서 항우의 손에 살해되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한나라 서울에 계신 한왕이 어떻게 해서 항우의 손에 살해되셨다는 말씀이요? 그러자 항백은 한왕이 살해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항우는 장량이 자기를 버리고 유방과 함께 파촉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곧 한왕을 자기한테로 호출하였다. 그리하여 한왕이 달려오기가 무섭게 다짜고짜로 유방과 짜고 나를 배반하려고 장량을 파촉으로 보내버렸으니 너는 나의 원수다. 하고 호통을 치며 한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왕께서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셈이구려. 장량은 목을 놓아 통곡하다가 항백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면 대왕의 시신은 어찌 되었소? 한왕의 시신은 본국에서 국장을 지내게 하려고 제가 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나는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하겠소.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한나라의 재산까지 지낸 내가 대왕을 위해 순절은 못하나마 어찌 한가롭게 귀국을 지체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한 달 안으로 장군을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할 테니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량은 항백과 작별하고 나자 고국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고국에 돌아와 보니 한나라의 조정은 온통 비통에 잠겨 있었다. 장량은 대왕의 영전에 엎드려 흐느껴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한다. 대왕께서는 신이 불민한 탓으로 폭군 항우의 손에 시해되셨으니 항우는 이제 신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신은 대왕의 혼령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천지신명에 맹세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장량의 맹세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동석했던 만조 백관들도 모두 다 목 놓아 울었다. 지금까지는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한왕에 대한 시해 사건이 있고 난 지금에 와서는 항우는 장량의 정면에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장량은 한왕의 국장을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 항백을 다시 찾아왔다. 항백은 장량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묻는다. 선생은 이제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량은 슬픈 얼굴로 대답한다. 나는 국왕을 살해하게 만든 죄인이니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다만 기산의 소나 수양산의 백이숙제처럼 명산 승지를 떠돌아다니며 여생을 방랑객으로 마칠 생각이오. 과연 그 말은 참된 대답이었을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장량은 항우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결심에는 초호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은 친구인 항백에게조차 자신의 결심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항백이 비록 가까운 친구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항우의 밑에서 상서령 벼슬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비밀을 송두리째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항백은 장량이 벼슬길로 나갈 뜻이 없음을 알고 은근히 안심하면서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휴양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하고 말했다. 다행히 항백의 서재에는 만여 권의 서적이 쌓여 있었다. 장량은 그 중에서 상소문집이라는 책을 읽어 내려오다가 어느 날 놀라운 명문 한 편을 발견하였다. 그 문장은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올린 상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지도에 대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무릇 올바른 치도란 세력을 존중하는 데 있지 아니없고 천하의 기밀을 명찰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천하의 기밀한 강약과 허실에 도통하고 이해와 득실의 실체를 터득함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만약 천하의 기미에도 통하지 못하면 그 세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군세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천하의 기밀을 명철하게 살리도록 하시옵소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일시적인 득세만으로 천하를 얻으시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옵니다. 장량은 그 상소문을 읽어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 상소문이야말로 천하의 치도에 도통한 현사의 문장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우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사람이야말로 대원수가 되고도 남을 인물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장량은 항백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상소문은 천하의 명문인데 이것은 누구의 상소문이오? 항백은 장량에게 대답한다. 이 상소문은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왕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항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왔지만 이처럼 경륜이 투철한 상소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량은 머리를 거듭 끄덕이며 그 점은 나 역시 동감입니다. 도대체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신은 본시 회음 출신으로 집도 가난하려니와 지체가 무척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증군사는 그의 재능을 유난히 귀하게 여겨 한신을 대장으로 등용하도록 항왕에게 여러 차례 품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직도 직급낭이라는 하급 벼슬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중이옵니다. 항왕은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도 한신을 등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항왕은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 한신을 등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놈이 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대로하시면서 엄중처단하겠다는 것을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까스로 무마해 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도대체 한신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된 사람이요? 이제 겨우 30을 넘어선 지사형에 출중한 무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량은 언젠가 홍문년 잔치가 있던 날 밤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젊은 청년을 불현듯 연상하였다. 그날 밤 청년은 늙은 범증이 큰일을 꾸몄건만 청량이 먼저 알아채고 술자리에서 위기를 막아냈으니 후일에 천하를 얻을 사람은 오직 패공뿐이로세 하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날 밤 그 청년의 이름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상소문을 올린 한신이라는 청년은 그날 밤 노래를 불렀던 청년과 동일임이 분명하다. 한신이 그토록 비범한 인물이라면 그를 내가 유인에다가 대원수로 등용해서 항우에게 원수를 갚기로 하리라. 청량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한신이라는 청년을 비밀리에 찾아보기 위해 다음날 아침 여장을 꾸리고 항백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나도 이제 길을 떠나야겠소이다. 항백은 청량을 만류하며 말한다. 선생은 저희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다고 길을 떠나시렵니까? 내가 이 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남의 눈에 띄면 피차간에 이롭지 못할 것 같아서 숫제 깊은 산속에 숨어버리려는 것이오. 청량은 거짓말을 꾸며 항백과 작별하고 거리로 나온 후 곧 도사로 변장을 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청량은 미친 도사 행세를 하기 위해 몸에는 헤어진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떼국이 꾀제제 흐르는 방갓을 쓰고 어깨에는 밤이 듬뿍 들어있는 밤자루를 둘러매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로 수군거리었다. 청량은 그러한 꼴로 골목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니며 횡설수설 중얼거린 데다가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밤을 한 톨씩 뿌려주곤 하였다. 아이들은 밤을 얻어먹는 재미에서 청량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청량은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지목해 어느 날 그 아이와 단둘이 만나 밤을 듬뿍 안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한다. 내가 너한테 노래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는 그 노래를 배울 생각이 있느냐? 만약 내가 노래를 배우겠다면 너한테 밤을 얼마든지 주겠다. 밤을 얼마든지 주신다면 노래를 배울게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그리고 장량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담장 저편에서 방울을 울리니 소리는 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네. 몸이 귀하게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음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소년이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게 되자 장량은 그 소년에게 다시 이런 부탁을 한다. 너는 이 노래를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모든 아이들이 널리 부르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노래를 누구한테서 배웠냐고 묻는다면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가르쳐 주더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너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느냐? 소년이 의아하게 여기며 반문한다. 아저씨가 가르쳐 주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너는 하느님에게 무서운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꼭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장량이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보니 아이들은 골목골목 누비고 돌아다니며 장량이 가르쳐준 노래를 신바람 나게 불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때마침 항우가 민정을 살피려고 미복 자맹을 나왔다가 아이들이 불러대는 노래를 듣고 저기 놀랐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초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자기를 야유하는 노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놈이 나를 야유하려고 저런 노래를 퍼뜨리고 있단 말인가. 항우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모조리 붙잡아다가 물어본다. 이놈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더냐? 그러자 한 아이가 항우 앞으로 걸어 나와 대답한다. 이 노래는 사람한테서 배운 노래가 아니에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노래인걸요. 뭐야? 꿈에 백발 노인한테서 배운 노래라고? 항우는 크게 놀라며 불현듯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꿈에 백발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나더러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가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팽성으로 도읍을 빨리 옮겨가는 게 좋겠다. 항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대궐로 돌아온 후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말한다. 이즘 거리에는 내게 대한 괴상한 노래가 퍼져 돌아가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소? 문무백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한다. 지금 거리에 무슨 노래가 퍼져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옵니다. 모른다뇨. 그 노래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보내신 계시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옵니까? 어시오 항우는 아이들에게서 들은 노래의 가사를 만조 백관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나서 몸이 귀하게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음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아이들은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관중왕이 되어서도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나를 나무라는 노래가 아니지 뭐겠소. 팽성은 나의 출생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초나라의 서울이요. 그러므로 나는 길이를 택하여 서울을 팽성으로 옮겨가기로 하겠소. 하고 말했다. 간이 대부 한생이 출반주하여 아랜다. 대왕전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조작한 노래일 것이옵니다. 이왕 천도를 하시려거든 팽성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함량으로 옮기도록 하시옵소서. 함량으로 말하면 동쪽에는 황하와 함곡관이 있고 서쪽에는 대룡관과 산란관이 있고
남쪽에는 종남산과 무관이 있고 북쪽에는 경의수와 동관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옵니다. 게다가 삼삼팔수의 어간에는 옥야가 천리로 전개되어 있어서 함량이야말로 천부의 도읍지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함량을 버리고 하필이면 팽성으로 전도하려고 하시옵니까? 간이대부 한생의 진언은 지극히 정당하였다. 함량이야말로 도읍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코웃음을 치면서 한생에게 반박한다. 함량으로 말하면 시황제가 도읍했다가 나라를 망친 곳이요. 남이 망한 곳에 내가 왜 도읍을 하겠소? 내가 팽성으로 전도하려는데 3가지 이유가 있소.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첫째, 나는 정도에 오른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고향에 한 번도 돌아가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 함량에 산이 너무 많아 자연 전망이 나쁘니 그것이 둘째 이유요. 셋째, 하늘은 나에게 초나라로 돌아가려는 계시의 노래를 내려주었으니 그것이 팽성으로 전도하려는 셋째 이유요. 간이대부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간한다. 태양은 중천에 높이 솟아 있어야만 따뜻함을 골고루 베풀어 줄 수 있으니 제왕은 중앙에 군림해야만 만인의 초항을 받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만을 영화로 생각하시옵니까? 일찍이 공자라는 현인이 말하기를 제왕에게는 척지도 왕의 소유가 아님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고 말한 일이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조소를 지으며 다시 반박한다. 천하 만민은 모두가 내 것이니 내가 어느 곳에 도읍하거나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팽성으로 전도하려는 것이오. 한생은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난번에 범증 군사께서 팽성으로 떠나실 때 저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데로도 이동하지 말라 부탁이 있었던 줄 알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범증 군사와의 언약을 벌써 잊어버리셨사옵니까? 그러자 항우는 벼랑간 노기가 등등하여 한생에게 호통을 지른다. 천하의 대왕인 내가 범증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나의 행동을 구속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경은 잔말 말고 썩 물러가시오. 간이대부 한생은 마지못해 어전을 물러나오며 홧김에 다음과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 놈들은 관을 쓴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일러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았구나. 항우는 그 말을 어렴풋이 듣고 대로하며 옆에 있는 진평에게 묻는다. 한생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내게 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였소? 진평은 항우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고한다. 간이대부는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대왕 전하를 관을 쓰고 있는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퍼붓고 있었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옥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벼락 같은 호통을 지른다. 한생이란 놈이 대왕인 나를 그처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여봐라, 찌끔낭 한씨는 어디 갔느냐? 한생이라는 놈을 거리에 끌어내다 놓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삶아 죽이도록 하라. 한신이 한생을 죽이려고 내거리로 끌고 나오니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 구경꾼들 속에는 장량도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숨어 있었다. 내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불을 지펴 기름을 지글지글 끓이고 있노라니까 한생은 악에 받쳐서 군중들을 둘러보며 일장연설을 퍼붓는다. 만천하의 백성들은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간신배들처럼 나라를 망치려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고 국법을 어긴 죄로 죽게 된 것도 아니오. 어리석은 항우가 아이들의 노래에 속아서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려 하기에 함량으로 천도하자는 간언을 올렸다가 죽게 되는 것이오. 나는 오늘로써 죽어 없어지겠지만 여러분은 두고 보시오. 나는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우매한 항우는 이제 앞으로 석 달이 채 못 가 유방의 손에 망하고 말 것이오. 한생이 예언 같은 말을 외쳐대자 한씨는 꾸짖듯이 나무란다. 간이대부는 아무리 억울하기로 말씀을 조심해 주시오. 만약 그런 악담이 항왕의 귀에 들어가면 나까지 화를 입게 되겠소. 그러나 한생은 계속 외친다. 나는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려다 죽기는 하지만 황천후토마는 나의 충성을 알아주실 것이다. 한씨는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어서 말한다. 대부는 간언을 올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한생은 길길이 날뛰며 이번에는 한신에게 대든다. 그대는 내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모욕하는가? 나의 충성에 잘못이 있다면 그 증거를 말해보라. 한신은 위헌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부는 자신의 충성을 너무도 자긍스럽게 여기시니 감히 한 말씀 올리겠소이다. 대부가 간이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동안 죽음으로써 간언을 올려야 했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줄곧 입 다물고 계시다가 죽게 된 이 마당에 와서 충성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본격하여 말한다. 지난 날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해보라. 한씨는 죽게 된 사람과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생은 그 침묵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충성을 더욱 과시하려고 덤빈다. 내 충성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을 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어째서 나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한신도 언제까지나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대부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충성을 고집하신다면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우는 젊었을 때 경자관군의 수령이었던 송이 장군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그것은 분명히 하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는 그 일에 대해 어찌하여 이런 반구에 간언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항우가 3세 진왕이었던 자영을 죽였을 때와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쳤을 때도 대부는 한 말씀에 간언도 올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우의 진나라의 군사들을 20만 명씩이나 생매장했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천도 문제로 간언을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항우가 범증 군사의 간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한 항우에게 간언을 올린 것은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신의 논변은 장강 유수처럼 도도하여 천하의 충신으로 자처해오던 한생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둘 수가 없었다. 한신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대부는 항왕을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 퍼뜨린 그 사람을 원망하소서. 모르면 모르되 그런 노래를 지어 퍼뜨린 사람은 지금 구경꾼들 속에 반드시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부터 군중 속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량은 한신의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남의 등 뒤로 몸을 감췄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신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서운 인물이로구나. 저 사람을 대원수로 모셔가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이윽고 한생을 살해하고 나자 항우는 개포장군을 팽성으로 보내면서 시급히 전도할 테니 범증군사와 상의하여 팽성에 대궐을 빨리 짓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한신은 항우는 오래 모실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어디론가 떠나갈 생각을 품게 되었다. 유방은 장량을 보내고 나서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목적지인 포중까지는 아직도 여러 백리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행이 오리쯤 왔을 무렵에 후미에서 벼랑간 난데없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후방에서 무슨 일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유방은 측근에게 물었다. 바로 그때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유방에게 알린다. 대왕전하, 조금 전에 우리가 건너온 금우령곡에 굉장한 산불이 났사옵니다. 금우령곡에 산불이 났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때 병사 하나가 또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대왕전하, 장량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면서 잡으러 가지 못하게 모든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뭐야? 장량이 도망을 가면서 추격을 못하게 모든 잔도에 불을 놓고 있다고? 그제야 뒤를 돌아보니 금우령 고개 일대에서는 불길이 맹렬하게 솟아오르고 있지 않은가. 장량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이유로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리는 것일까? 유방은 그 이유를 몰라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사들은 저마다 아우성을 치면서 말한다. 장량이라는 놈이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리고 있으니 우리는 장차 어느 길로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누가 아니래. 고향에 돌아갈 길이 끊겨버렸으니 우리는 고향에는 영영 못 들어가게 되었다. 장량이라는 놈이 그처럼 배은망덕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놈을 우리 손으로 죽여버릴 걸 그랬어. 장량에 대한 군사들의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잔도가 불타 없어지면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이었다. 유방도 그 점이 걱정스러워 눈앞이 캄캄해왔다. 장량 선생이 그럴 수가. 장량 선생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단 말인가. 유방이 소리내어 원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소아가 급히 달려와 이렇게 아른다.
대왕전하, 산불이 일어나 다리가 타버렸다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장량 선생은 조금 아까 저와 작별하고 떠나실 때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다리를 거쳐서 함량으로 돌아가야 할 판인데 어째서 장량 선생이 그 다리들을 모조리 끊어버렸단 말인가. 장량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잔도를 끊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는 4가지의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듣고도 장량의 의도를 이해할 길이 없었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뭐가 있다는 말이요. 소아가 다시 아랜다. 장량 선생은 다리를 끊어버리는 데서 오는 4가지의 이로운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항우는 우리에게 회군의 의사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테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첫째였고, 둘째, 항우는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 등을 삼진왕으로 임명하여 우리가 함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항우가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삼진왕들의 경계태세도 절로 소홀해질 테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둘째였고, 셋째는 우리 군사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단념하고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셋째이었고, 넷째, 항우의 제후들은 우리에게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면 저들끼리 세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넷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량 선생은 그와 같이 이로운 점이 많은 것을 내다보시고 잔도를 계획적으로 불태워버린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혀를 차며 감탄한다. 장량 선생이 그처럼 깊은 계략이 계신 줄은 모르고 나는 일시나마 선생을 의심했으니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소.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포중으로 행군을 계속합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일행은 포중에 도착하자 유방은 길이를 택하여 주기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한항에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소화를 제상으로 삼고 조참, 번쾌, 주발, 관영 등을 원로공신에 봉하는 동시에 모든 장병들에게 농공 행상을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군, 관, 민에게 다음과 같이 우악한 훈시를 내렸다. 군과 관과 민은 비록 신분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존을 존중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추호의 구별도 있을 수가 없다. 군과 관의 기본 사명은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므로 그무에는 모든 시책을 백성 위주로 퍼나가도록 하라. 그와 같은 훈시가 널리 알려 퍼지자 백성들은 한왕을 친부모처럼 높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년이 경과했을 때 백성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이 없게 되었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집집마다 격양가를 높이 부르는 태평성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장량은 유방에게 작별을 고한 뒤 파촉으로 통하는 잔도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며 고국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봉주를 지나 복외산을 넘어오고 있노라니 벼랑간 전방으로부터 한 무리의 군사들이 이리로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장량과 마주치자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장량에게 묻는다. 혹시
선생은 장량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나는 장량이요. 당신네들은 누구시오? 장량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새삼스레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이렇게 대답한다. 저희들은 항백 장군의 명에 의하여 선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는 중이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를 도와주러 오다뇨. 나를 어떻게 도와주러 온다는 말이오? 항백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촉으로 가는 길이 워낙 험하여 패공과 장량 선생은 고생이 막심하실 테니 저희들더러 길을 인도해 드리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항백의 우정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항백 장군의 우정이 고맙기 그지 없구려. 패공께서는 이미 파촉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사정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모처럼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나도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 항백 장군을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소. 장량은 발길을 돌려 항백을 먼저 만나보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여정을 바꿔버렸다. 그 길로 항백을 찾아가니 항백은 맨발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선생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은 파촉으로 가시지 않고 어인일로 혼자 떨어지셨습니까? 장량은 그동안의 경과를 솔직히 말해주고 나서 말을 잇는다. 고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고국 사정이 궁금하길래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오. 그러자 항백은 벼랑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면서 장량 선생이 떠나신 뒤에 이곳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장량도 크게 놀라며 엄청난 비극이라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씀하시오. 하고 대받아 물어보았다. 항백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선생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너무도 비통하실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입에 담기조차 두렵습니다. 장량은 그럴수록 초조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무슨 비극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 주시오. 장량이 재우쳐 묻자 항백은 마지못해 사실대로 대답한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어제 한왕께서 항왕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왕께서 항우의 손에 살해되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한나라 서울에 계신 한왕이 어떻게 해서 항우의 손에 살해되셨다는 말씀이요? 그러자 항백은 한왕이 살해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항우는 장량이 자기를 버리고 유방과 함께 파촉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곧 한왕을 자기한테로 호출하였다. 그리하여 한왕이 달려오기가 무섭게 다짜고짜로 유방과 짜고 나를 배반하려고 장량을 파촉으로 보내버렸으니 너는 나의 원수다. 하고 호통을 치며 한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왕께서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셈이구려. 장량은 목을 놓아 통곡하다가 항백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면 대왕의 시신은 어찌 되었소? 한왕의 시신은 본국에서 국장을 지내게 하려고 제가 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나는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하겠소.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한나라의 재산까지 지낸 내가 대왕을 위해 순절은 못하나마 어찌 한가롭게 귀국을 지체할 수 있으리오. 그러나 한 달 안으로 장군을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할 테니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량은 항백과 작별하고 나자 고국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고국에 돌아와 보니 한나라의 조정은 온통 비통에 잠겨 있었다. 장량은 대왕의 영전에 엎드려 흐느껴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한다. 대왕께서는 신이 불민한 탓으로 폭군 항우의 손에 시해되셨으니 항우는 이제 신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신은 대왕의 혼령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천지신명에 맹세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장량의 맹세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동석했던 만조 백관들도 모두 다 목 놓아 울었다. 지금까지는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한왕에 대한 시해 사건이 있고 난 지금에 와서는 항우는 장량의 정면에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장량은 한왕의 국장을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 항백을 다시 찾아왔다. 항백은 장량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묻는다. 선생은 이제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량은 슬픈 얼굴로 대답한다. 나는 국왕을 살해하게 만든 죄인이니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다만 기산의 소나 수양산의 백이숙제처럼 명산 승지를 떠돌아다니며 여생을 방랑객으로 마칠 생각이오. 과연 그 말은 참된 대답이었을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장량은 항우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결심에는 초호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은 친구인 항백에게조차 자신의 결심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항백이 비록 가까운 친구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항우의 밑에서 상서령 벼슬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비밀을 송두리째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항백은 장량이 벼슬길로 나갈 뜻이 없음을 알고 은근히 안심하면서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휴양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하고 말했다. 다행히 항백의 서재에는 만여 권의 서적이 쌓여 있었다. 장량은 그 중에서 상소문집이라는 책을 읽어 내려오다가 어느 날 놀라운 명문 한 편을 발견하였다. 그 문장은 어떤 사람이 항우에게 올린 상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지도에 대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무릇 올바른 치도란 세력을 존중하는 데 있지 아니없고 천하의 기밀을 명찰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천하의 기밀한 강약과 허실에 도통하고 이해와 득실의 실체를 터득함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만약 천하의 기밀에도 통하지 못하면 그 세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군세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천하의 기밀을 명철하게 살리도록 하시옵소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일시적인 득세만으로 천하를 얻으시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옵니다. 장량은 그 상소문을 읽어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 상소문이야말로 천하의 치도에 도통한 현사의 문장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우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린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사람이야말로 대원수가 되고도 남을 인물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장량은 항백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상소문은 천하의 명문인데 이것은 누구의 상소문이요? 항백은 장량에게 대답한다. 이 상소문은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왕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항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왔지만 이처럼 경륜이 투철한 상소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량은 머리를 거듭 끄덕이며 그 점은 나 역시 동감입니다. 도대체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신은 본시 회음 출신으로 집도 가난하려니와 지체가 무척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증군사는 그의 재능을 유난히 귀하게 여겨 한신을 대장으로 등용하도록 항왕에게 여러 차례 품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직도 직급낭이라는 하급 벼슬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중이옵니다. 항왕은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도 한신을 등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항왕은 이 상소문을 읽어보고 한신을 등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놈이 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대로하시면서 엄중 처단하겠다는 것을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까스로 무마해 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도대체 한신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된 사람이요? 이제 겨우 30을 넘어선 지사형에 출중한 무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량은 언젠가 홍문년 잔치가 있던 날 밤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젊은 청년을 불현듯 연상하였다. 그날 밤 청년은 늙은 범증이 큰일을 꾸몄건만 장량이 먼저 알아채고 술자리에서 위기를 막아냈으니 후일에 천하를 얻을 사람은 오직 패공뿐이로세 하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날 밤 그 청년의 이름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상소문을 올린 한신이라는 청년은 그날 밤 노래를 불렀던 청년과 동일임이 분명하다. 한신이 그토록 비범한 인물이라면 그를 내가 유인에다가 대원수로 등용해서 항우에게 원수를 갚기로 하리라. 장량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한신이라는 청년을 비밀리에 찾아보기 위해 다음날 아침 여장을 꾸리고 항백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나도 이제 길을 떠나야겠소이다. 항백은 장량을 만류하며 말한다. 선생은 저희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다고 길을 떠나시렵니까? 내가 이 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남의 눈에 띄면 피차간에 이롭지 못할 것 같아서 숫제 깊은 산속에 숨어버리려는 것이오. 장량은 거짓말을 꾸며 항백과 작별하고 거리로 나온 후 곧 도사로 변장을 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장량은 미친 도사 행세를 하기 위해 몸에는 헤어진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떼국이 꾀재재 흐르는 방갓을 쓰고 어깨에는 밤이 듬뿍 들어있는 밤자루를 둘러매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로 수군거리었다. 장량은 그러한 꼴로 골목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니며 횡설수설 중얼거린 데다가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밤을 한 톨씩 뿌려주곤 하였다. 아이들은 밤을 얻어먹는 재미에서 장량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량은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지목해 어느 날 그 아이와 단둘이 만나 밤을 듬뿍 안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한다. 내가 너한테 노래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는 그 노래를 배울 생각이 있느냐? 만약 내가 노래를 배우겠다면 너한테 밤을 얼마든지 주겠다. 밤을 얼마든지 주신다면 노래를 배울게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그리고 장량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담장 저편에서 방울을 울리니 소리는 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네. 몸이 귀하게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음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소년이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르게 되자 장량은 그 소년에게 다시 이런 부탁을 한다. 너는 이 노래를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모든 아이들이 널리 부르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노래를 누구한테서 배웠냐고 묻는다면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가르쳐 주더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너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느냐? 소년이 의아하게 여기며 반문한다. 아저씨가 가르쳐 주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너는 하느님에게 무서운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꼭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장량이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보니 아이들은 골목골목 누비고 돌아다니며 장량이 가르쳐준 노래를 신바람 나게 불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때마침 항우가 민정을 살피려고 미복 자맹을 나왔다가 아이들이 불러대는 노래를 듣고 저기 놀랐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초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자기를 야유하는 노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놈이 나를 야유하려고 저런 노래를 퍼뜨리고 있단 말인가. 항우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모조리 붙잡아다가 물어본다. 이놈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더냐? 그러자 한 아이가 항우 앞으로 걸어 나와 대답한다. 이 노래는 사람한테서 배운 노래가 아니에요.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노래인걸요. 뭐야? 꿈에 백발 노인한테서 배운 노래라고? 항우는 크게 놀라며 불현듯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꿈에 백발 노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나더러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가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팽성으로 도읍을 빨리 옮겨가는 게 좋겠다. 항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대궐로 돌아온 후 문무백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말한다.
이즘 거리에는 내게 대한 괴상한 노래가 퍼져 돌아가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소? 우무 백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한다. 지금 거리에 무슨 노래가 퍼져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옵니다. 모른다뇨. 그 노래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보내신 계시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옵니까? 어시오 항우는 아이들에게서 들은 노래의 가사를 만조 백관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나서 몸이 귀하게 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음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아이들은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관중왕이 되어서도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나를 나무라는 노래가 아니지 뭐겠소. 팽성은 나의 출생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초나라의 서울이요. 그러므로 나는 길이를 택하여 서울을 팽성으로 옮겨가기로 하겠소. 하고 말했다. 간이 대부 한생이 출반주하여 아랜다. 대왕전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 조작한 노래일 것이옵니다. 이왕 천도를 하시려거든 팽성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함량으로 옮기도록 하시옵소서. 함량으로 말하면 동쪽에는 황하와 함곡관이 있고 서쪽에는 대룡관과 산란관이 있고 남쪽에는 종남산과 무관이 있고 북쪽에는 경의수와 동관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옵니다. 게다가 삼삼팔수의 어간에는 옥야가 천리로 전개되어 있어서 함량이야말로 천부의 도읍지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함량을 버리고 하필이면 팽성으로 전도하려고 하시옵니까? 간이대부 한생의 진언은 지극히 정당하였다. 함량이야말로 도읍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코웃음을 치면서 한생에게 반박한다. 함량으로 말하면 시황제가 도읍했다가 나라를 망친 곳이요. 남이 망한 곳에 내가 왜 도읍을 하겠소? 내가 팽성으로 전도하려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소.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첫째, 나는 정도에 오른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고향에 한 번도 돌아가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 함량에 산이 너무 많아 자연 전망이 나쁘니 그것이 둘째 이유요. 셋째, 하늘은 나에게 초나라로 돌아가려는 계시의 노래를 내려주었으니 그것이 팽성으로 전도하려는 셋째 이유요. 간이대부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간한다. 태양은 중천에 높이 솟아 있어야만 따뜻함을 골고루 베풀어 줄 수 있으니 제왕은 중앙에 군림해야만 만인의 초항을 받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만을 영화로 생각하시옵니까? 일찍이 공자라는 현인이 말하기를 제왕에게는 척지도 왕의 소유가 아님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고 말한 일이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조소를 지으며 다시 반박한다. 천하 만민은 모두가 내 것이니 내가 어느 곳에 도읍하거나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팽성으로 전도하려는 것이오. 한생은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난번에 범증 군사께서 팽성으로 떠나실 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데로도 이동하지 말라 부탁이 있었던 줄 알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범증 군사와의 언약을
벌써 잊어버리셨사옵니까? 그러자 항우는 벼랑간 노기가 등등하여 한생에게 호통을 지른다. 천하의 대왕인 내가 범증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나의 행동을 구속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경은 잔말 말고 썩 물러가시오. 간이대부 한생은 마지못해 어전을 물러나오며 홧김에 다음과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나라 놈들은 관을 쓴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일러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았구나. 항우는 그 말을 어렴풋이 듣고 대로하며 옆에 있는 진평에게 묻는다. 한생이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내게 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였소? 진평은 항우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고한다. 간이대부는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대왕 전하를 관을 쓰고 있는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퍼붓고 있었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옥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벼락 같은 호통을 지른다. 한생이란 놈이 대왕인 나를 그처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여봐라, 찌끔낭 한씨는 어디 갔느냐? 한생이란 놈을 거리에 끌어내다 놓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삶아 죽이도록 하라. 한신이 한생을 죽이려고 내거리로 끌고 나오니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 구경꾼들 속에는 장량도 농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숨어 있었다. 내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불을 지펴 기름을 지글지글 끓이고 있노라니까 한생은 악에 받쳐서 군중들을 둘러보며 일장연설을 퍼붓는다. 만천하의 백성들은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는 간신배들처럼 나라를 망치려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고 국법을 어긴 죄로 죽게 된 것도 아니오. 어리석은 항우가 아이들의 노래에 속아서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려 하기에 함량으로 천도하자는 간언을 올렸다가 죽게 되는 것이오. 나는 오늘로써 죽어 없어지겠지만 여러분은 두고 보시오. 나는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우매한 항우는 이제 앞으로 석 달이 채 못 가 유방의 손에 망하고 말 것이오. 한생이 예언 같은 말을 외쳐대자 한씨는 꾸짖듯이 나무란다. 간이대부는 아무리 억울하기로 말씀을 조심해 주시오. 만약 그런 악담이 항왕의 귀에 들어가면 나까지 화를 입게 되겠소. 그러나 한생은 계속 외친다. 나는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려다 죽기는 하지만 황천후토마는 나의 충성을 알아주실 것이다. 한씨는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어서 말한다. 대부는 간언을 올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한생은 길길이 날뛰며 이번에는 한신에게 대든다. 그대는 내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모욕하는가? 나의 충성에 잘못이 있다면 그 증거를 말해보라. 한신은 위헌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부는 자신의 충성을 너무도 자긍스럽게 여기시니 감히 한 말씀 올리겠소이다. 대부가 간이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동안 죽음으로써 간언을 올려야 했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줄곧 입 다물고 계시다가 죽게 된 이 마당에 와서 충성을 내세우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본격하여 말한다. 지난 날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해보라.
한씨는 죽게 된 사람과 시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생은 그 침묵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충성을 더욱 과시하려고 덤빈다. 내 충성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을 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어째서 나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한신도 언제까지나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대부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충성을 고집하신다면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우는 젊었을 때 경자관군의 수령이었던 송이 장군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그것은 분명히 하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는 그 일에 대해 어찌하여 이런 반구에 간언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항우가 3세 진왕이었던 자영을 죽였을 때와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쳤을 때도 대부는 한 말씀에 간언도 올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우의 진나라의 군사들을 20만 명씩이나 생매장했을 때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천도 문제로 간언을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항우가 범증 군사의 간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한 항우에게 간언을 올린 것은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신의 논변은 장강 유수처럼 도도하여 천하의 충신으로 자처해오던 한생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둘 수가 없었다. 한신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대부는 항왕을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 퍼뜨린 그 사람을 원망하소서. 모르면 모르되 그런 노래를 지어 퍼뜨린 사람은 지금 구경꾼들 속에 반드시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부터 군중 속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량은 한신의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남의 등 뒤로 몸을 감췄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신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서운 인물이로구나. 저 사람을 대원수로 모셔가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이윽고 한생을 살해하고 나자 항우는 개포장군을 팽성으로 보내면서 시급히 전도할 테니 범증군사와 상의하여 팽성에 대궐을 빨리 짓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한신은 항우는 오래 모실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어디론가 떠나갈 생각을 품게 되었다.